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회사 코링크 PE가 설립된 2016년 코링크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에 직접 투자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정 교수와 조국 장관은 그동안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코링크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조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횡령한 돈 가운데 10억여 원을 정경심 교수 측에 보냈고 정 교수의 남동생은 코링크 측으로부터 월 800여만 원씩 약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8년 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찾은 경찰이 당사자 직접 조사 등 한 달여간의 수사를 거쳐서 최종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이 남성은 화성 사건과 별개의 강력 사건으로 무기수로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밤사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의심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국 돼지 농가와 축산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주와 연천 농장에 있던 바이러스가 전국 500여 곳으로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돼지 농가와 작업장의 모든 출입을 제한하고 전국 6개 지역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지난 7월 말에 이어서 기준금리를 또 내렸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 신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후임에 로버트 오브라이언 인질 문제 담당 특사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네 번째 외교 안보 분야 책임 참모로 한반도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인물입니다.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의 기숙학교에서 밤 시간에 불이 나서 자고 있던 어린이 27명이 숨졌습니다. 전기 문제로 발생한 불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그동안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펀드를 운용한 회사 코링크 PE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을 해왔죠.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가 설립된 2016년 그 존재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에 직접 투자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2016년 9월 작성된 코링크 신주 청약서에 코링크 주식 500주를 5억 원에 사들이겠다며 찍은 도장의 주인이 바로 정경심 교수였습니다. 네, 조국 장관 일가의 이 펀드 관련 의혹 그리고 딸 표창장 위조 등 입시 의혹에 대해서 부인 정경심 교수를 제외하고 관계자들을 연일 불러서 조사하고 있는 검찰입니다. 정 교수 소환 조사도 이제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 교수는 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장관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를 세운 건 2016년 2월입니다.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는 당시 조 씨 측에게 5억 원을 보냈습니다. 이 돈은 코링크 설립 자금과 함께 조 씨가 차명 인물을 세워 대주주가 되는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7개월 뒤인 2016년 9월엔 정 씨가 코링크에 직접 투자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2016년 9월 23일에 작성된 코링크 신주 청약서입니다. 당시 청약인은 정경심 교수입니다. 코링크 주식 500주를 액면가 100배인 5억 원에 사들이겠다는 계약을 맺은 겁니다. 정 교수 도장과 함께 자필로 된 주소와 이름도 있습니다. 앞서 조 장관 청문회에서 공개된 정 교수 인감과 가족펀드 계약서에 찍힌 인감과도 같습니다. 코링크 자본금 2억 5천만 원의 2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정 씨의 코링크 증자 참여에 대비해 코링크 측에선 기존 주주들이 신주 인수를 포기한다는 계약서도 준비했습니다. 사모펀드 관계자는 당시 정 교수가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 돈은 넣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그 했다가 이제 했다가 그런 것 같은데 로마되고 그게 이제 동생을 통해서 이제 250주인가 오게 되더라고요. 실제 이듬해 2월 동생 정모 씨는 코링크 주식 5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당시 정 씨가 작성한 신주 인수 계약서입니다. 앞서 누나인 정 교수가 작성했던 계약서와 형식은 물론 투자금도 같습니다. 정 씨가 투자한 5억 원 중 3억 원은 정 교수에게 빌렸고 나머지 2억 원도 정 교수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유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었습니다. 그동안 조 장관과 정 교수는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에 대해선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저는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사모펀드라는 것이 잘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제 처도 전문 투자자가 아닙니다.
법무부는 해당 신주청약서를 정 교수가 직접 작성한 것이 맞냐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는 이미 지난 16일 밤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죠. 그런데 조 씨가 횡령한 돈 가운데 10억여 원을 정경심 교수 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생 등을 통해 우회 투자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의 남동생 정모 씨는 5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회사 코링크 PE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월 800여만 원씩 약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2월 정경심 교수는 조국 장관의 조카 조범동 씨 부부에게 5억 원을 보냈고 이 돈으로 코링크 PE가 설립됐습니다. 1년 뒤 정 교수는 동생 정모 씨와 함께 코링크 PE 사무실에 가서 5억 원어치 주식을 샀습니다. 코링크 PE 설립과 추가 증자에 들어간 10억 원 대부분이 정 교수 측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조범동 씨가 횡령한 수십억 원 가운데 10억여 원이 지난해 정 교수 측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교수가 조 씨와 남동생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코링크 PE 직접 투자를 계획하던 정 교수가 조 장관이 민정수석에 내정된 뒤 우회 투자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사실상 직접 투자를 했다면 조 장관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의 남동생 정모 씨는 5억 원 투자 이후 코링크 PE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월 800여만 원씩 약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실제 정 씨가 컨설팅을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조범동 씨의 구속영장에 이 같은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경찰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찾았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50대 남성 이모 씨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씨는 1994년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30여 년 만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오늘 오전 관련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최근 경찰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해 수사 중입니다. 다른 강력 사건을 저질러 교도소에 복역 중인 50대 남성 이모 씨입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이 씨의 DNA 정보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범인의 체액 등 DNA 정보 2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씨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당시 20대로 경찰이 그동안 추정해온 용의자의 나이대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선상엔 오르지 않았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씨는 화성 연쇄 살인이 모두 끝난 뒤인 1994년 또 다른 강력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겁니다. 이 사건으로 1995년 이 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이 추적해왔던 화성 수원 지역과는 거리가 있는 곳에서 벌인 범행입니다. 이 씨는 현재까지도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DNA 정보가 일치하는 용의자가 나온 건 범인이 검거된 8차를 제외하면 이번이 처음입니다. 1986년 첫 사건 이후 30년 넘게 이 사건은 미궁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찰관 205만 명이 2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수사했지만 사건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10차 사건 역시 13년 전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유력 용의자 이 씨가 범인으로 확인돼도 법적으로 처벌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완전 범죄는 없고 공소시효와는 무관하게 주요 미제 사건도 총력을 다해 조사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과 수사 기록 등을 한 달여간 검토한 뒤 이 씨가 범인인지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지난 15일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지 33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10명이 희생됐고 200만 명이 넘는 경찰관이 투입됐지만 범인이 잡힌 것은 모방 범죄였던 8번째 사건,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미제 사건으로 불렸던 화성 연쇄 살인의 사건 일지를 최규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1986년 9월 19일 오후 2시.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의 한 풀밭에서 이상한 자세로 누운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닷새 전 실종된 71살 이모 씨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새벽에 벌어진 단순 뺑소니 사고라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여 만에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해 10월 20일 오후 3시쯤 두 번째 피해자인 25살 박모 씨의 시신이 농수로에서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버스를 기다리던 박 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경찰은 화성경찰서에 수사본부를 만들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만에 세 번째, 네 번째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1차 사건 현장 5km 이내에서 한 달에 한 번꼴로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모두 혼자 귀가하던 여성들이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표현도 이때 처음 나왔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사건은 이어졌습니다. 1987년 1월 10일 정남명 관악리의 논바닥에서 여고생 홍 모양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까지 수사를 확대했지만 넉 달 뒤 희생자가 또 나왔습니다. 1987년 5월 2일과 1988년 9월 7일 주부 박모 씨와 안모 씨가 각각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현장에는 범인의 신발 자국이 남았지만 빗물에 씻겨 내려간 뒤였습니다. 이듬해 경찰은 유력한 범인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1988년 8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22살 윤모 씨가 붙잡히면서 수사는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DNA 분석 결과 모방 범죄로 드러났고 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1990년 11월 15일 최연소 피해자이자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김모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듬해 4월 3일 동탄면 반송리 야산에서 발견된 권모 씨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범인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난 33년간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포함한 살인 사건은 총 10건. 수사 대상자만 2만 명이 넘었고 연인원 205만 명의 경찰관이 투입됐지만 실마리를 찾진 못했습니다. 1986년 벌어진 미수 사건에서 유일한 생존자는 범인이 키 170cm 정도의 20대 후반 남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이 7차 사건 현장에서 수원으로 가는 버스를 타는 걸 봤다는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수사 기법이 도입되지 않았을 때였고 용의자로 지목된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족들은 자백을 유도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밤사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의심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국 돼지 농가와 축산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주와 연천 농장에 있던 바이러스가 전국 500여 곳으로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돼지 농가와 작업장의 모든 출입을 제한하고 전국 6개 지역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돼지열병이 어디까지 번질지 몰라 전국 농가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연천과 파주 농장에 들렀던 트럭 등이 거쳐간 시설은 전국에 500곳이 넘습니다. 정부가 경기도는 물론이고 경북이나 전남까지 조사하는 이유입니다. 아직 다른 지역에서 감염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감염 경로는 아직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 큽니다. 정부는 우선 감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부터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파주와 연천을 중심으로 포천, 동두천, 김포, 철원 등 6개 지역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이 지역의 돼지는 3주 동안 다른 지역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도축도 지정된 곳에서만 해야 합니다. 지나다니는 차량은 반드시 소독을 해야 합니다. 돼지 농가는 치료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드나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지난 7월 말 이후 2달 정도 만에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추가로 더 금리를 내릴 건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었는데요. 그간 큰 폭의 인하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 18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지난 7월 기준금리를 내리고 2달 만입니다. 연준은 미미한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경제 전개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0년간 지속된 경제 성장을 위한 조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미국 경제 자체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미중 무역 전쟁,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연준 내부의 의견 대립은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연준 위원 10명 중 7명이 기준금리 인하에 찬성했고 3명은 반대했는데 기준금리 결정에 이번처럼 의견 차이를 보인 것은 이례적이라고 미국 CNBC는 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직접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금리 인하 발표 30분 만에 제롬 파월과 연준이 또다시 실패했다며 배짱, 센스, 비전도 없다고 트위터를 통해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통화 정책이 미국의 경제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며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미국 백악관의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주에 전격 경질이 됐었고 후임이 지명이 됐습니다. 오브라이언 인질 문제 담당 특사인데요. 한반도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라는 점에서 새 국가안보보좌관 어떤 인물인지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으로 이동하기에 앞서 새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를 직접 소개했습니다. 인질 문제 담당 대통령 특사로 일해온 로버트 오브라이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4번째 국가안보보좌관을 맡게 됐습니다. Through hostage negotiation, I got to know him very well myself, but also a lot of people that I respect rated him as their absolute number one choice. 오브라이언은 로스앤젤레스 출신으로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캠프에서 몇 차례 외교정책 고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5년 유엔 총회에서 미국 대표로도 활동했습니다. 앞으로 국가안보회의 NSC를 총괄하며 대북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다만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현안과 관련한 경력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아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관심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인 존 볼턴 전 보좌관을 지난주 전격 경질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서아프리카에 있는 라이베리아라는 나라의 한 학교에서 밤에 불이 났습니다. 기숙학교라서 자고 있던 아이들이 변을 당했습니다. 2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환희 기자입니다. 그을린 옷가지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습니다. 건물 벽면은 시커멓게 타버렸고 지붕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방을 메고 등교했지만 학교도 친구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의 수도 몬로비아의 한 학교에서 현지 시간 18일 새벽 불이 났습니다. 어린이 최소 27명이 숨졌습니다. 불이 난 곳은 이슬람 사원 근처에 있는 기숙학교인데 화재 당시 아이들은 잠을 자고 있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모두 10살 이상으로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공부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화재를 목격한 에마뉴엘 허버트 목사는 창문으로 불길에 휩싸인 학교가 보였다면서 출입구가 하나인데다 잠겨 있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BBC에 말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전기 문제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조지 웨아 라이베리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희생자 가족들과 라이베리아 전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애도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네, 그 밖에 오늘 아침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 한일 간의 갈등과 관련해서 미국의 중재 역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미국 국무부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스틸웰 차관보가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적극 관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상원의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미 동부 현지 시간으로 18일 한일 갈등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공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 동아시아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일 양측이 생산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른 3자 회담을 개최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 핵무기와 관련해선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불법 조업을 한 북한 선박을 러시아 당국이 납포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 선원들의 저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었고요. 입건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국경수비대 대원들을 공격한 북한 선원들을 입건했다라는 것입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가 발표했는데요. 수사위원회는 러시아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동해에 있는 배타적 경제 수역인데요. 여기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북한 어선을 발견을 했고 어선 점검 과정에서 북한 선원들이 러시아 대원들에게 저항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4명의 대원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고 이 가운데 1명은 총상을 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무장한 대원들의 총을 북한 선원들이 빼앗는 과정에서 총상을 입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추정되고 있습니다. 납포된 북한 어선은 소형 선박을 포함해서 모두 13척, 붙잡힌 북한 선원들은 161명입니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은 잠시 후 8시쯤에 다시 연결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오노다로 일본 신임 방위상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 NHK 인터뷰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반복해서 발사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회를 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석배 주러 한국 대사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한국과 러시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위해서 양국이 구체적인 방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북미 실무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오늘 미국을 방문합니다. 내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나서 대북 협상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일본 브랜드 차량이 국내에서 팔린 정도가 지난해에 비해서 절반이 넘게 줄었습니다. 일본이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고 2달째였던 8월, 닛산은 87%, 혼다 80%, 전체적으로는 57%가량 판매가 급감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를 정할 코스닥 시장위원회 회의가 보름 뒤로 연기가 됐습니다.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미국 식품의약품의 의약국에 임상 관련 서한도 받고 또 검찰 수사 상황도 본 뒤에 판단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회의는 다음 달 11일에 열립니다. 오늘 29일까지 신청을 받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사흘째인 어제까지 신청자가 5만 명을 넘었고 신청 금액은 6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도는 20조 원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충남 논산시의 금속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안에 목재가 많아서 2시간 만에 겨우 불길을 잡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한 동이 완전히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젯밤 9시쯤 강원도 홍천군의 한 야산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아침 버섯을 따러 간다며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겨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실족사 가능성을 비롯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경기도 용인시의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8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1명이 크게 다쳤고 나머지 3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찰 유치원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에게 검찰이 지위를 이용해서 교비를 자신이 쓴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중순에 열립니다. 해외 대회 참가 기간에 후배 선수를 때린 정황이 드러나서 출전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이승훈 선수가 곧바로 재심을 청구했는데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내년 9월까지 국내외 대회에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국내 최대 미술품 장터인 한국국제아트페어가 다음 주 26일부터 나흘 동안 열립니다. 17개 나라의 갤러리 170여 곳이 참여를 해서 10,000점가량의 미술품이 거래가 될 예정입니다. 네, 한국 범죄 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이 이제 해결이 될 수 있을지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확인했다는 소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간 경찰이 공소시효가 끝난 이후에도 제보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 과정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병역 거부 대체 입법 시한이 올해 말까지고요. 오늘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대체 복무 기간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체 입법이 시한 내에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공판이 오늘 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가 증인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법정 대면을 합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인데요.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면서 현재 서울과 대전이 14도, 광주가 1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은 맑겠습니다. 현재 동해안 지역으로만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영동 남부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늦더위도 물러갑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구가 26도, 전주와 광주가 27도로 평년 수준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북한은 25도를 밑도는 곳이 많아서 더욱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서 열대 저압부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남쪽 지역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일요일, 월요일까지 전국에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당정 정책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있는 검찰의 피의 사실 관련 공보 규정을 없애고 더 강력한 규정을 만들기로 했는데 일단 조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끝난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JTBC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당정은 고위공직자가 검찰에 소환될 때 관련 정보가 언론에 공개되는 점을 특히 문제 삼았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피의사실 공개 금지를 강화한 새 규정은 조국 장관 관련 수사 이후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인이 기소되는 등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규정을 바꾸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용을 놓고도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했습니다. JTBC가 공개되지 않았던 회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당정은 새 규정이 필요한 이유로 고위공직자의 경우를 들었습니다. 현재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 등의 경우 검찰이 소환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적 인물도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본인 동의를 받고 언론이 촬영하려면 서면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새 규정이 수사받는 고위공직자 보호수단이 되는 셈입니다. 실제 현재 규정에는 예외적으로 차관급 이상과 국회의원, 정당이나 대기업 대표 등의 실명 공개를 허용했지만 새 규정의 초안에는 실명 공개도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감용 경찰청장은 국회 토론회에 나와 수사기관의 공보와 언론의 보도 관행은 문제라며 경찰도 공보 규정을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버닝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코스닥업체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특수 잉크 제조업체 노건 C&I 옛 이름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대표는 중국 업체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회사 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가 최대 주주인 코스닥업체 WFM은 과거 큐브스에 투자한 적이 있고 현 WFM 대표 김모 씨는 큐브스 출신입니다. 전북대학교가 자녀와 지인 등 미성년자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교수들을 조사한 결과 부정사례 30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는 조사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고 입시와의 연관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관련 교수만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들 교수에 대한 혐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70대 여성 A씨가 어제 오후 부산 지하철 선로로 추락했습니다. 승강장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돼 있었지만 A씨가 탄 전동 휠체어가 시속 10km 정도의 속도로 스크린 도어를 충돌한 뒤 선로에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락 직후 A씨는 주변 승객들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후 전동차가 들어왔고 선로에 떨어진 전동 휠체어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도시철도 4호선 전동차 운행이 22분 동안 지연됐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이른바 조국발 검찰 개혁에 대해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을 지낸 검찰 출신입니다. 이건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과 관련한 지시를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개혁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제시한 개혁 과제는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와 검찰권 남용, 재발 방지,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 강화 등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피의 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법무부의 공보준칙 개정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구속되는 등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 개혁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그렇지만 가족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이 검찰 개혁이 제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의 시각도 많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 교수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개혁의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검찰 개혁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성공적인 결과물을 내놓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검찰 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목표만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 방법, 방향, 성공 조건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결국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정치의 시녀 역할을 하던 검찰을 이제는 국민의 하인으로 만들자. 그래서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제 역할을 하게 하자. 이런 건데 지금 조국 장관이 내놓고 있는 방안들이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과연 적절하냐? 저는 몇 가지 점에서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처럼 이 조국 장관 가족들이 지금 수사 대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 조국 장관의 어떤 그 개혁의 핵심으로 얘기하는 게 인사권을 통한 개혁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사권을 통한 개혁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정치의 시녀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국민에게만 봉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인사권자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이런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에 대한 예종이 더 심해진다. 이런 부분이 문제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실제로 뭐 조국 장관은 아마 이제 본인이 장관으로 있는 동안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에 있어서는 뭐 이걸 갖다가 끊임없이 밀고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권이 바뀐다면 또 어떡할 겁니까? 인사권자가 바뀌면은 검찰 성향도 또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올바른 방향의 개혁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검찰 개혁의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검찰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인사권을 활용해서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오늘 잘못된 방향이다라고 봅니다. 잘못된 방향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저희가 다뤄야 할 주제들을 거의 뭐 총망라해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시 후에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이건태 변호사님께서는 조국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 성공할 것으로 보십니까? 먼저 좀 정리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조국 장관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아주 일관되게 검찰 개혁에 대해서 주장해왔고 또 그 관련 분야에서 많은 전문성을 쌓은 분입니다. 특히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지금 국회에 가 있는 두 개의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공수처 법안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국회에 가 있는 데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 장관이 임명된 다음에 일련의 개혁 방안들을 내놓았는데 그것은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조치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국 장관이 이제 했던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두 개의 법안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검찰 개혁 추진 지원단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성화하고 다양화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민생 수사를 주로 하는 형사부하고 공판부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의 조직 문화도 개선하고 인사를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역대 어느 장관도 단 10일 내에 이렇게 실질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이 지금까지 한 조치들은 매우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의 지금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임명 당시에 이미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검찰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의 부인께서 비록 기소는 됐지만 지금 무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유무죄 여부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아는 것이고 앞으로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을 아주 확실하게 추진을 하면 지금 일부 국민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비판은 오히려 신뢰와 지지로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면 조국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도 있고요. 다양한 의혹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고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 예. 이런 상황에서 조국 장관이 추진하는 개혁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장 교수님의 말씀을 좀 더 들어볼까요? 조국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에 대해서 말이죠. 주체가 조국 장관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혁의 성공 조건과 이제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실제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을 바꾸고 제도를 갖다 바꾼다고 해가지고 그 개혁이 성공하기 힘듭니다. 개혁의 당사자들을 포함해서 전체 국민들이 그 개혁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개혁에 공감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개혁의 주체가 누구냐. 네. 다시 말해 이 사람이 하는 개혁을 믿을만 하냐라는 것이고 사실 조국 장관 이외에도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그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성 이외에 도덕성 문제를 끊임없이 인사청문회에서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 믿어도 되느냐의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개혁의 주체가 되고 있는 조국 장관이 오히려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건 과연 이런 식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만드는 거고 실제로 민주당과의 그 당정협의회에서조차도 이 공보준칙, 이 피해사실 공표와 관련된 공보준칙을 갖다가 이제 이 문제가 정리된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라고 하는 건 그쪽에서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와 같은 수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실제로 사건이 커지면은 수사가 오랫동안 이제 끌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개혁도 또 늦어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력이 떨어질 우려도 상당히 크다라고 봅니다. 네, 법무부가 그냥 밀어붙여서 될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이 일단 그렇죠. 급선무인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혁의 주체로서는 적임자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반론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그 교수님께서 조국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개혁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은 장관이 개혁을 추진하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것을 주도적으로 그 주요한 수단으로 쓰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사권도 무슨 개혁의 수단으로 이렇게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이 우도받고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를 했거나 인권침해 수사를 했거나 또는 비리를 저질렀거나 이런 검사들이 인사에 있어서 응분의 대가를 받도록 하다는 것이지 법을 잘 지키고 헌법 정신을 잘 지켜서 수사한 검사들을 인사권을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을 이제 조국 장관 스스로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을 가지고 마치 정치에 애속된 검찰을 만드는 수단으로 쓰겠다 그런 취지의 인식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수사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서 이 수사공보준칙은 사실은 국민의 그 인권 보장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3만 달러 또 5천만 명이 인구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으니까 이제는 선진국 수준에 맞춰서 이 수사공보준칙도 개정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이것은 조국 장관 때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지난 4월 달에 박상기 장관 때부터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추진해 왔고 그때 성안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국 장관이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한 것이 전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장이라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조국 장관 가족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 수사가 끝난 다음에 시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국민과 공감을 하면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인사권을 지렛대로 해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에 대해서 반론을 좀 잠깐 듣고요. 그다음에 피의 사실 공표 문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사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사실 그동안에 있어가지고서 정치 검찰에 대한, 정치 신여 노릇을 검찰에 대한 비난이 수십 년 동안 계속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대안으로 그동안에 나왔었던 것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임기제 이런 걸 통해서 인사권자의 영향을 좀 축소시키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게 전부 다 실패했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실제로 할 거냐, 임기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못 채운 총장이 더 많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부터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건 전혀 도외시하고 오히려 인사권을 적절하게 활용하겠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인사권자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실제로 장관의 인사권보다는 뭐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조금 벗어나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검찰 개혁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 공수처 도입, 다른 하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그런데 공수처를 도입한다는 얘기는 검찰의 수사권은 놔둔 상태로 이 공수처가 그것을 견제할 수 있도록 오너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이 공수처장을 비롯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여전히 있고, 경찰로 수사권을 이양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검찰만 대통령의 영향을 받고 경찰은 아닌 것처럼 대통령의 오른손에 있던 권력을 왼손으로 넘기는 것에 불과하게 되는데, 이게 근본적인 의미의 개혁이 될 수 있느냐. 네.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결국은 대통령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된다. 개입을 줄여야 된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인사권이 강력하게 활용되기보다는 오히려 인사권으로부터 좀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검찰을 준사법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법기관이 법원의 경우에 있어서 그 독립을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인사의 독립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장 교수님께서는 인사권을 이용한 검찰 개혁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조직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간단히 반론을 좀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예, 검찰 인사는 사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이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께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조국 장관의 가족 수사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대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아주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의 수사의 독립이 지켜졌을 때 이게 최고의 지선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찰의 수사의 독립이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주국가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국가기관은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검찰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선출적인 권력인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민주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민주 통제를 받도록 설계된 것이 장관의 인사권입니다. 그다음에 장관의 인사권을 이 정부 들어서 어떤 이제 정권의 편을 드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 휘두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무일 장관도 임기를 2년 동안 지켜줬고, 또 지금 윤 총장도 마음껏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 장관이 행사하겠다는 인사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리한 수사, 인권 침해 수사, 비위 검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겠다. 그다음에 일을 열심히 하는 검사는 우대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됩니다. 네,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앞에서 두 분께서 조금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당정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그다음에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이와 관련된 찬반 논란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일단 장 교수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반대 입장이십니까? 저는 일단 이 피의사실 공표가 사문화되어 있다. 네. 그로 인해 가지고서 실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기본적인 방향에는 동의합니다. 네. 인사권 문제와는 다르게.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좀 신중해야 된다는 것은
조국 장관이 당장 당사자가 되는 상태에서 이걸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 이하부 장관,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고쳐매지 마라 이런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지금 검찰이건 경찰이건 쭉 해오던 수십 년 관행이지 않습니까? 피의사실 문제 같은 건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더라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평소대로 하던 뭐 어떤 굳이 이제 범죄를 저진다는 인식 없이 했던 수사관들을 전부 다 너 피의사실 공표죄 위반이니까 네.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갖다가 이제 좀 정리하기 위해 가지고 상당 기간 동안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선행돼야 된다. 오늘 기준 정하고 내일부터 바로 적용한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점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건태 변호사님.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뭐 누구나 다 그 필요성에서 인정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피의 사실 공표를 제한할 경우에 뭐 검찰 출신이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칫 깜깜이 수사가 될 수 있다 이런 국민들의 우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그 헌법에 아시다시피 무죄 추정의 원칙이 27조 사항에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형법 126조에 피의사실 공표죄를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198조에는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비밀을 지키고 인권을 존중하도록 의무 규정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조항들이 제대로 안 지켜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깜깜이 수사 부분은 어차피 검찰이 기소할 때 상세하게 공소 사실이 뭐고 어떤 근거에서 기소했던지를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언론의 비판과 견제와 감시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도 관행이나 또 검찰이 이 피사실을 알려주는 이 관행이 사실은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나치게 외의를 많이 인정해 주는 식으로 운영되어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정 범위 내에서 이제는 제한을 가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유무죄를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데 검찰이 내는 또는 경찰이 내는 보도 자료에 의해서 그 순간 유무죄가 결정돼 버리는 것 같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것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을 가할 때가 이제 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부분, 상당 부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논란은 뭐 여러 가지 배경과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조국 장관의 가족이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오해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고요.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장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여전에 이제 취임할 때 가장 먼저 들고 나왔던 것이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뒤집어 보면은 이 박근혜 정부 말기에 이 최순실 사건 같은 것을 수사할 때 검찰이 뭐 봐주기 수사다, 늦장 수사다 해가지고 국민의 비난을 굉장히 심하게 받았었거든요. 어떤 개인 비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조직 자체가 문제다라는 인식 때문에 이 개혁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크게 형성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2년여 동안에 이 처음부터 이 검찰 개혁을 들고 나왔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성과로 구체적으로 내놓은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 개혁 앞세워가지고 검찰 길들이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검찰 특수부가 도마 위에 오른 것도 물론 시점의 문제가 이제 아까 이 공고준칙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거 조국 장관의 가족들 수사를 특수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특수부를 갖다 축소시키자고 한다. 이거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일을 하는 거 이거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적어도 관련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여러 가지 관점들을 고려해서 얘기를 했어야지 지금 타이밍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현 정부가 적폐청산을 하면서 검찰을 앞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적폐청산 얘기가 이제 조금은 동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토사구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또 나오거든요. 물론 검찰 개혁의 어떤 필요성 자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항상 신중해야 되는데 그냥 강하게 세게 좀 더 광범위하게 이게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하던 얘기의 연장입니다만은
검찰 권한을 유지하면서 공수처를 도입하자는 건지 아니면 검찰 권한을 경찰적으로 이양하자는 건지 이양하자 그러면 사실 네. 공수처 도입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공수처를 도입하더라도 주된 타겟이 검찰이 아닌 경찰로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네, 이건태 변호사님께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수님께서 이제 우려하는 바를 취지를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검찰 직접 수사 축소 문제는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필요성을 느꼈던 부분입니다. 특수부가 하는 수사는 일반 고소고발 사건도 아니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도 아닙니다. 대검찰청에서 내려온 지시 사건이라든지 검사장이나 지청장이 하명한 사건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못 보고 검사가 사건의 당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옳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밀어붙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나 사건 조사 대상자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듣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가 되고 무리한 기소가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구속이 되거나 잘못된 기소가 되면 그로 인해서 그 피고인은 시간도 다 까먹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게 됩니다. 네. 근데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직접 수사는 가급적 축소하는 게 좋다는 게 일반 법조인들의 대체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조국 장관이 된 이상 반드시 추진해야 할 개혁 과제이지 지금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이 이 문제를 추진한다고 해서 지금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을 줄일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은 좀 정치적 공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서서히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검찰 개혁의 방법론과 시점 등에 대해서는 두 분이 상당히 다른 의견들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나 검찰 개혁이 성공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인정하실 줄 압니다.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찰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자, 끝으로 20초 정도씩 시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돼야 된다. 이번에는 이 변호사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조국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확실히 보장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랬을 때 또 다른 문제가 그러면 검찰 권력이 통제를 아무것도 받지 않느냐 그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민주적 통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특수수사 축소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부연을 드리면 지금 작년 1년 내내 적폐 수사를 해가지고 네. 민생 분야 수사가 굉장히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은 내가 당한 사건이 신속히 처리돼야만이 민생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그쪽으로 수사의 중점이 이동돼야 됩니다. 네, 장영수 교수님께서는 검찰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가는 개혁, 국민들의 마음속에 안착되는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장관이 추진을 하건 대통령이 그것을 갖다 강력하게 밀어주건 이 힘으로써 하는 개혁은 결국 그 힘이 이동하게 되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국민적인 공감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하는 개혁이 과연 성공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맞짱 토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건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또다시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손학규 대표에게 한 발언으로 당 윤리위에 제소된 하태경 최고위원에게 당직 직무정지 6개월 결정이 나왔는데요. 하태경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비당권파는 원천 무효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해 6개월 당직 직무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지난 5월 손학규 대표를 향해 한 말로 윤리위에 제소된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한번 민주투사가 당대표가 되면 당 독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이죠. 이로써 9명 최고위원 가운데 손 대표 퇴진을 요구해온 비당권파는 1명 줄어들어 당권파 4명과 같은 숫자가 됐습니다. 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과반수가 불신임한 윤리위원장은 자격이 없다면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비당권파에 속하는 오신환 원내대표도 윤리위를 동원해 반대파를 제거하는 치졸하고 비열한 작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징계로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심화되며 야권의 정계 개편 신호탄을 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벌금을 재산이 많으면 더 내게 하는 방안을 당정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효과가 다른 걸 바로 잡겠다는 건데요.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입니다. 대선 공약을 집행하는 것이 장관의 권한 이전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어제 제도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같은 범법 행위라도 재산이 많으면 벌금을 더 내게 하겠다는 겁니다. 법무부가 지난달 설명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 연봉 1억 5천만 원인 사람은 벌금을 2,100만 원 내야 하지만 연봉이 2천만 원인 경우는 350만 원만 내는 식입니다. 현재 총액벌금제는 재산이 많든 적든 똑같은 벌금을 내야 합니다.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여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고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 당정은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임차인이 2년 임차 기간이 끝난 뒤 2년 연장을 요구하면 집주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이도록 해 사실상 전월세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회사 포링크 PE가 설립된 2016년 포링크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에 직접 투자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정 교수와 조국 장관은 그동안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포링크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조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횡령한 돈 가운데 10억여 원을 정경심 교수 측에 보냈고 정 교수의 남동생은 포링크 측으로부터 월 800여만 원씩 약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이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 과정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수사를 더 이어가면서 최종 확인을 할 예정인데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완전 범죄는 없다는 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밤사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의심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국 돼지 농가와 축산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주와 연천 농장에 있던 바이러스가 전국 500여 곳으로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돼지 농가와 작업장의 모든 출입을 제한하고 전국 6개 지역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지난 7월 말에 이어 기준금리를 또다시 내렸습니다.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지 관련 언급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파월 의장은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후임에 로버트 오브라이언 인질 문제 담당 특사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4번째 외교 안보 분야 책임 참모로 한반도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인물입니다.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의 기숙학교에서 밤 시간에 난 불로 어린이 27명이 사망했습니다. 전기 문제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현지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노다로 신임 일본 방위상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 NHK 인터뷰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반복해서 발사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회를 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하고 2달째였던 지난달 일본 브랜드 차량 국내 판매량이 지난해에 비해 5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닛산은 87%, 혼다 80% 판매가 줄었습니다. 병역 거부 대체 입법 시한이 이번 연말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가 오늘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안 등 10여 건의 입법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8시간 안에 이란에 대한 중요한 제재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사우디 군 당국은 무기 잔해를 공개하며 이란이 배후라고 주장했고 이란은 전면 반박했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대폭 늘리라고 재무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트윗에 공개했습니다. 이후 매우 중요한 제재가 48시간 안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be adding some very significant sanctions onto Iran. We'll be announcing it over the next 48 hours. 군사적 공격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많은 선택지가 있다며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우디로 향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이 전쟁 행위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에너지 공급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우디 군 당국은 석유 시설 공격에 쓰였다는 드론과 크루즈 미사일 잔해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들 무기가 이란제이며 이란이 배후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attack was launched from the north and was unquestionably sponsored by Iran. 또 정확한 발사 지점을 특정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격 주체임을 자처한 예멘 반군은 침략에 대한 적법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에도 여러 표적을 확보했으며 언제든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터키에 있는 한 화학 공장에서 불이 나 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폭발한 탱크의 일부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놀란 사람들이 황급히 달아나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화학 공장에서 불이 난 뒤 공장 안에 있던 탱크가 폭발했는데요. 공장에서 난 불에 7명이 숨지고 탱크 폭발로 인해 소방관 2명이 다쳤습니다. 어떻게 불이 시작된 건지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아프가니스탄에선 또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잘랄라바드에 있는 한 선거 등록센터에 괴한이 들어와 자폭한 뒤 다른 무장괴한들이 군인들과 총격전을 벌였는데요. 어린이를 포함해 적어도 12명이 다쳤습니다. 아직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건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이번 테러는 지난 17일 탈레반이 벌인 2건의 자폭 테러로 40명이 숨진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현지 시간 17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선 질주하던 고속 모터보트가 북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배는 전날 오전 모나코에서 출발해 베네치아까지 최단 기록을 깨기 위해 평균 시속 100km로 빠르게 운항 중이었는데요. 경찰이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폭포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남성이 이틀간 3km를 기어간 끝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남성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호주 브리즈번 북서부에 있는 한 산에 올랐는데요. 실수로 미끄러져서 6m 높이의 폭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리와 손목이 부러지고 설상가상으로 휴대전화도 잃어버렸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기어가며 3km를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7일 오후 남성을 찾아 나선 구조헬기에 의해 발견됐는데요. 극적으로 구조된 남성은 가족을 생각하며 버텼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2003년에 태국 치앙마이의 한 동물원에 빌려주는 형식으로 보냈던 대왕 판다가 지난 16일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원에 사는 대왕 판다의 수명은 25년에서 30년 정도인데 숨진 판다는 올해 19살이었습니다. 이 판다의 돌연사 소식에 중국에선 태국 동물원의 관리 실태에 관한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이에 중국 당국은 판다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를
태국 현지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꽤 떨어졌습니다. 늦더위도 오늘부터는 완전히 물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기온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밤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아침 기온이 무척 많이 떨어졌고요. 꽤 네. 쌀쌀합니다. 대부분 지역이 평년 기온 밑돌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시각보다 크게는 4도에서 5도가량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7시 기준 서울과 대전은 14도, 광주가 15도 가리켰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이니까요. 따뜻한 옷 챙겨 입고 출근하셔야겠습니다. 네, 늦더위도 오늘부터는 확실히 물러나고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만 해도 남부 곳곳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낮 동안 더위가 이어졌는데요. 오늘부터는 늦더위가 물러가고 가을 정취가 물씬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구가 26도, 청주와 대전도 26도, 전주와 광주가 27도로 평년 수준에 그치겠는데요. 이후로도 기온은 다시 오르지 않고 비슷한 수준 유지하면서 본격 가을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요즘 하늘이 높고 푸르고 참 예쁜데 오늘도 역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에 청명한 하늘 펼쳐지겠습니다. 대기 흐름도 좋아서 미세먼지 좋음 수준 보이는 것이 많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맑은 상태고요. 동해안 지역만 구름이 다소 끼어 있습니다. 영동 남부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동풍의 영향으로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말부터 비가 꽤 많이 내릴 예정이잖아요. 이와 관련된 소식도 좀 전해주십시오. 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서 열대 저압부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는데요. 토요일 새벽 제주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남부지방, 오후에는 충청도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이후 일요일과 월요일 전국에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강원 영동과 남부, 제주를 중심으로 비바람이 무척 강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비바람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 비가 꽤 많이 내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 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8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다음 주 있을 유엔 총회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국내 정치 때문입니다. 총선에서 5선을 노렸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방위 조약을 맺기로 앞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더 급한 사안이 생겼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 당과 유대주의 정당 이렇게 우파 연맹이 55석을 얻을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가 200석이니까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도 좌파 정당의 의석은 56석으로 현재까지 양측은 박빙 상태입니다. 양측 어느 편에도 서지 않은 이스라엘 베이테누 당은 9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파 동맹이 총선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서 네타냐후 총리가 재집권에 성공할지 미지수입니다. 이에 따라서 강경했던 중동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말씀하신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오는 24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려던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은 아동복지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유엔의 요구가 나왔네요. 우리 상황을 어떻게 봤나요? 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유엔 측이 밝힌 것입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18일 스위스에서 열린 심의에서 한국 정부의 아동을 위한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다른 OECD 국가들 평균보다 낮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대표단은 2018년 기준 국내 총생산 대비 공공사회 지출은 11.1%로 OECD 평균인 19%보다 낮지만 증가율은 빠르게 늘고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유엔은 이 밖에도 저소득 한부모 아동의 양육비 지원,
경쟁적인 입시 문화로 인한 스트레스 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습니다. 유엔은 이들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에 심의를 진행하고 다음 달 3일 권고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끝으로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점유율 47%를 기록할 것이란 예측이 나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 마킷이 보고서를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삼성의 D램 점유율은 올해 1분기 41%, 2분기에는 43%를 기록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1분기에 30%, 2분기 28%, 3분기에는 27%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토니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들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장관을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과 추측이 뒤섞인 의혹 제기에 고통받고 있다며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김광산 변호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국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에 대해서 투자만 했고 운영회사는 전혀 몰랐다 이렇게 줄곧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2016년도 2월에 이제 코링크 설립과 관련해서 이제 오천 조카 구속됐죠. 오천 조카를 통해서 5억 원을 전달했는데 그걸로 설립했다는 오천 조카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그해 9월에 본인이 코링크 주식 500주를 5억 원에 사가기로 하는 그 주식 청약서를 작성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 안에 보면 정경심 교수 이제 서명날이 있고 도장이 찍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정경수 교수가 그동안 동양대에서 겸재 허가서 신청한다랄지 다른 서류들과 일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PE 주식을 인수하려고 했다. 물론 5억 원을 입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민정수석이 된 다음에 2017년도 3월에도 어떤 동생을 통해서 코링크 주식을 5억 상당을 매수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세 차례 걸쳐서 차명이 됐던 아니면 직접 본인이 매수한 건지 이제 그건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코링크 PE를 알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까지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전혀 코링크 PE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조국 장관 부부가 직접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되는 겁니까? 일단 코링크 PE와 관련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이제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어요. 코링크 PE 주식을 직접 매수했잖아요. 근데 직접 매수하지 못하도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차명으로 물론 매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매수했는지 그것은 이제 따져봐야겠지만 만약 코링크 주식을 직접적으로 매수했다고 한다면 이건 지금 백지 신탁을 하게 돼 있고 직접 투자 못 하게 된 거에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차명이 됐던 어떤 형식으로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거 자체에 대해서 사실관계, 실체관계에 맞게 재산 신고를 했느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혀 모른다고 했고 단지 사모펀드에만 투자했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이 사실적으로 밝혀지면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두 가지 어떤 범죄 사실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직접 투자를 한 거, 그다음에 공직자 재산 허위 신고한 거.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물론 이 자체가 정경심 교수 혼자서 한 것이냐 아니면 조국 장관과 상의해서 한 것이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천 조카의 진술이랄지 여러 가지 관계자 진술에 의해서 검찰에서는 이건 조국 장관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증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조국 장관까지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조국 장관을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군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있어서 어떤 조국 장관에게 불리한 그런 증거들이 이제 검찰서 여러 가지 좀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추측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 정경심 교수는 당연히 조사를 할 것이고 이와 관련돼 있다고 하면 조국 장관을 조사하지 않고 그냥 사건을 마무리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수십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횡령한 돈 가운데 10억여 원을
정경심 교수에게 전달했다 이런 정황도 나왔어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전달이 된 것이 맞다고 네. 한다면 이 10억 원 자체는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링크 P의 설립과 추가 증자하는 데 있어서 10억 원이 어쨌든 간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정수석이 되고 나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직접 투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코링크의 투자한 돈을 과연 돌려준 것인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코링크 P가 WFM과 관련된 뭐 주가 조작할지 시세와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시세 차익 얻은 부분을 10억 상당을 돌려준 것인지. 네. 근데 만약에 시세 차익과 관련된 부분을 돌렸다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주가 조작이랄지 횡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공모 여부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 자체는 이 10억을 준 것이, 그러니까 오촌 조카가 10억을 횡령한 돈을 10억을 정경심 교수한테 준 것이 반환이냐 아니면 이익금의 일부를 준 거냐, 그 부분에서 검찰이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조국 장관의 처남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친동생이 펀드 운용사 코링크 P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월 800만 원씩 뭐 총 1억 원 정도를 받았다. 이런 정황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건 뭡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투자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네. 이제 자문료로 800만 원 정도 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더군다나 코링크 P 회사의 어떤 자본이랄지 그 어떤 규모를 보면 줄 수 있는 돈은 아니라고 봐요. 더군다나 이제 처남이 어떤 뭐 사모펀드 운영회사에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뭐 능력이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따져봐야 하는데 네. 검찰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익금의 배분 차원에서 본 게 아니냐.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WFM에서 200만 원씩 7달 받았잖아요. 1,400만 네. 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이게 자문료를 받은 것이냐 아니면 투자한 돈을 이익금으로 받은 것이냐. 근데 검찰은 이익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투자증권 회사 직원 김모 씨 있지 않습니까? 그 데스크탑 옮겨줬던 네. 그 직원은 이걸 이자로 받았다고 나는 듣고 있다 이런 진술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아마 그 부분도 수사를 좀 굉장히 철저히 할 것으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선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석 직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내년 총선 불출마 소식이 전해졌죠. 그리고 어제는 현역 의원이기도 한 유은혜, 김현미 장관의 불출마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유 장관을 비롯한 일부 인사의 불출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오락가락하는 모습입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출마 보도가 나온 어제 아침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마침 당정 협의를 하러 국회를 찾았습니다. 지금 출마 불출마를 제가 결정해서 이야기할 시기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당과 논의에 불출마를 결정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출마 의지를 묻는 질문은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출마 의사가 확실히 있으신 거죠? 저요? 네. 아니.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불출마를 결정한 적이 없다는 정도로만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의 대응은 상황을 더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유 장관과 김 장관의 불출마가 맞다고 취재진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도 지나지 않은 오전 11시 다시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현직 의원인 이들 장관들의 불출마에 관심이 쏠린 건 조국 장관 논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총선을 준비하는 장관까지 모두 교체하기 위해 검증과 청문회를 거치기엔 시간이 많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문의 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개파 논란을 끝내겠다며 불출마 입장을 확실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김수현 전 정책실장도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네, 이번 주 개봉하는 영화 소개해드리는 순서입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SF 영화네요. SF 영화에 브래드 피트가 처음 출연했다고 네. 해서 더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이고요. 네. 이 작품은 우리가 이제 인터스텔라 같은 작품처럼 조금 먼 미래에 조금 우주 여행이 좀 원활해진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주인공이 굉장히 훈련받은 우주 비행사로 나오는데 네. 사건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서지 폭풍이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전류가 지구를 공격해서 말하자면 지금 이럴 때 네. 정전이 된다거나 네. 비행 중인 비행기가 정전이 된다거나 막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브래드 피트가 역할을 맡은 로이 맥브라이드도 좀 이렇게 우주 비행선 수리를 하다가 네. 서시 현상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하고 알고 보니 이 인물이 과거 아버지도 우주 비행사였는데 굉장히 멀리까지, 그러니까 해왕성까지 그 비행을 갔다가 살아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살아 계시고 어쩌면 이 서지 폭풍이 아버지에 연관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아버지, 돌아가신 줄 알았던 아버지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영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제목인 에드 아스트라가 조금 어려우실 텐데요. 네. 퍼 에스퍼라 에드 에스트라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라틴어입니다. 역경을 넘어서 별을 향하여라는 말로 일테면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까지 이어지는 이 부자 관계가 이렇게 별을 넘어서, 그러니까 외계에는 생물을 살까? 그리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계 너머에 다른 은하계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 영화가 일종의 탐사 영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 자막으로도 나갔지만 우주에서 실종된 아버지가 보낸 신호로 시작된 여정이라고 하니까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도 있어요.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라고요. 아마 이게 우리나라는 조금은 약간 뉴스에서나 볼 법한 그런 약물 중독 이야기지만 미국 현실 사회에서는 꽤나 복잡한 가정 문제로까지 파고든 겁니다. 네. 아마 베니스 백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제목은 뷰티풀 보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년인데 왜 마약일까 싶은데 누구나 아주 어린 시절 뷰티풀 보이였던 그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마약의 유혹에 시달리고 결국은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굉장히 미국 사회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제목이 붙은 건데요. 여기 이제 스티븐 카렐이라는 남성 배우, 지금 나오는 배우인데 사실은 코미디 배우로 유명한 배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 굉장히 진지한 연기를 펼쳐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저 소년이 12살에 우연히 마약에 중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약 중독이라는 게 뭐 성인의 문제라도 이런 게 아니라 미국 12살. 사회에서는 12살, 13살 아주 어린 학생들이 뭣도 모르고 중독이 된다는 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저 소년이 바로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이라는 영화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티머시 살리메라는 배우인데요. 아주 호연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리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재활 과정을 여러 번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힘들어하는 과정. 그러니까 약물 중독의 어려움을 아주 선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가족이 이 고통을 이겨내고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 연기력과 또 깊이 있는 어떤 고통의 연기가 불만한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브래드 피트가 여기 이 영화 제작도 참여했다 그러니까요. 지금 브래드 피트는 앞서 이제 주연 배우로도 소개했지만 그러니까요.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드는 제작자로도 지금 이름을 알리고 있고요. 네. 사실 이 작품은 또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영화는 예스터데이예요. 뭐 예상하신 대로 음악 영화예요. 딱 예스터데이하고 비틀즈입니다라고 네. 하면은 음악이 바로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네, 최근에도 많은 음악 영화에서 특히 이 영화는 비틀즈의 음악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틀즈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명 뮤지션 한 사람만 비틀즈의 음악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마 평범한 사람이라면 너무 안타깝다 정도가 되겠지만 음악을 아는 이 무명 가수는 그러면 이 비틀즈의 음악을 내가 불러보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환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재 뮤지션이 나타났다. 이런 주옥 같은 노래들을 도대체 어디서 갖고서 나온 거냐. 당신의 마음속 어디에 있느냐라고 해서 아주 전폭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세계적인 뮤지션이 됐는데 문제는 과연 이 사람 혼자 기억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혹은 비틀즈를 누군가 또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해진 얘기가 펼쳐지고요. 방금 나오듯이 에드 시런이라고 아주 유명한 영국의 뮤지션, 싱어송라이터가 있는데 여기서 출연해서 먼저 발견한 다음에 내 음악 그 앞선 공연에 좀 연주를 해달라,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면서 이 뮤지션이 굉장히 그 인기가 증폭하게 되는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기도 해서요. 그런데 이 지금까지 비틀즈 음악을 썼던 그 모든 영화들 중에 가장 많은 OST가 담겨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비틀즈 음악을 듣는 즐거움도 있는 작품입니다. 네. 뭐 음악 영화가 뭐 계절의 차이는 없겠지만 이런 가을에 또 영화를 맞습니다. 보는데 음악도 들으면서 네. 매력이 있어요. 네, 음악 영화가 사실 우리나라에 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말하자면 어거스트 러시나 이런 작품들로 네. 원래는 시작을 좀 했고요. 그리고 좀 기억하시겠지만 어떤 점에서는 뭐 서칭 포 슈가맨 같은 작품들, 그러니까 일테면 슈가맨의 한 노래가 왜 이렇게 많은 화제가 됐을까 이렇게 따라가다가 아마 지금 가을쯤 개봉했던 영화로는 원스와 그리고 비긴 어게인 기억하실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작품들의 특징은 OST를 직접 만들어서 배우들이 연주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게 오히려 음원 차트에 올라가는 영향을 미쳤는데요. 최근에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음악 전기 영화가 유행을 하고 있었고요. 네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프레디 머큐리의 일생을 그린 보헤미안 네. 랩소디는 우리나라 천만 관객을 엄청난 얻기도 인기였죠. 했고요. 네. 올해 5월 같은 경우에는 엘튼 존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로켓맨이라는 영화가 또 개봉을 하기도 해서 약간 이 양상들이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데 네, 그 중간에 아마 맘마미아도 기억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바의 전곡으로 이야기를 꾸려갔었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온 우리나라 음악 영화는 보면 주로 이제 예전을 맞습니다. 떠오르게 하는 영화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게 음악 영화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조금 더 갈 길이 조금 멀다는. 기다려야 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써니나 아마 세시봉 기억하시면 될 듯합니다. 네. 그러니까 써니라는 음악이 굉장히 활용이 되기도 했고 세시봉에서도 과거 음악이 활용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게 현실 그 음원 차트에 올라갈 정도로 대단한 반향을 일으키기 어려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게 뭐냐면 아까 원스나 비긴 어게인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좀 더 넓게 말하면 라라랜드 같은 뮤지컬 영화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영화 속에 있는 OST가 실제로 새로운 음악으로서 영화를 더 이렇게 부양하게 되고 관객들이 음원 시청자, 그 애청자로서 다시 음악을 소비하는 과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은 한국 영화에서 OST에 그렇게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특히 네. 작곡과 어떤 작사까지 모두 동원해서 음악이 주연이 되는 건 아직 한국 영화사에서는 네. 조금 어려운 좀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건 좀 기대를 해봐야 될 부분인 네,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강유정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선시대 전까지는요, 옷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가 크게 없었다고 합니다. 남녀 구분 없이 모두 바지를 즐겨 입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모습을 바탕으로 현 시점에서 옷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고구려 무용총 속 춤추는 사람, 경쾌한 물방울 무늬 바지를 입은 이들은 여자들입니다. 여성복으로 다시 만들어봤습니다. 격자무늬 고구려 의상은 4세기 말 동암리 벽화성 모습대로 원단부터 새로 짜서 만들었습니다. 여성들과 남성들이 착용하고 있는 바지의 형태가 동일했고 이 당시에도 바지를 입었었나? 2000년 기마민족의 역사, 조상들은 바지를 가까이 했습니다. 말을 탈 때는 남녀 할 것 없이 주름이 많은 바지를 입었고 무관들은 갑옷 속에 사슴가죽으로 만든 바지를 입었습니다. 남녀 차이가 크지 않았던 전통 복식은 조선시대 들어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여성 바지의 소고타와 남성 바지의 단순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중시하고 남녀 유별을 강조하는 유교 사회에서 여성들은 더 이상 바지를 겉에 입지 않게 됐습니다. 반면 치마 속에 입는 바지의 파격적 디자인과 값비싼 소재를 아끼지 않는 이중성도 보였습니다. 우리 디자이너들은 이러한 전통 복식에서 새로움을 발견해 오늘날에 어울리는 바지를 만들었습니다. 고려 청자의 비색도, 조선 백자의 질감도 옷으로 되살려봤습니다. 전통이란 그저 박물관에 죽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인데요.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면서 현재 서울이 15도, 대전과 광주는 1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은 맑겠습니다. 현재 동해안 지역으로만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는데요. 영동 남부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늦더위도 물러갑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구 26도, 전주와 광주가 27도로 평년 수준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북한은 25도를 밑도는 곳이 많아서 더욱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서 열대 저압부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남쪽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월요일까지 전국에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회사 코링크 PE가 설립된 2016년
코링크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에 직접 투자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정 교수와 조국 장관은 그동안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코링크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조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횡령한 돈 가운데 10억여 원을 정경심 교수 측에 보냈고 정 교수의 남동생은 코링크 측으로부터 월 800여만 원씩 약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폭행과 살인 등 또 다른 강력 사건으로 복역 중인 50대 남성이 28년 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확인되면서 경찰이 어제 이 남성을 교도소로 찾아가 조사했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그간의 수사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밤사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의심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국 돼지 농가와 축산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주와 연천 농장에 있던 바이러스가 전국 500여 곳으로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돼지 농가와 작업장의 모든 출입을 제한하고 전국 6개 지역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2달 정도 만에 기준금리를 또 내린 미국 중앙은행이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큰 폭의 인하를 압박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과 파월 의장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